자, 3교시 이제 지나겠습니다. 저 간단하게 보죠, 뭐. 그래서 자, 산업재해통계 때 쓰는 거 이제 뭐 네 가지 잘 아시죠? 천인율, 도수율, 뭐 강도율, 종합재해지수 이렇게. 자, 재해통계에 대한 정의가 뭐냐? 재해통계를 왜 내겠어요? 그래서 뭐 빈도나 강도가 큰 경우에 어떤 안전활동을 개선하고 강화하고자 해서 이제 재해를 통계내는 거죠. 자, 첫 번째 연천인율은 근로자 1000명당 1년에 발생하는 사상자 수입니다. 이제 공식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천인율이 5다 그러면 5명의 재해자가 연간 1000명 작업했을 때 발생한다. 도수율은 빈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100만 시간 작업을 기준했을 때 발생되는 사상자 수를 표시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도율은 1년간 근로시간 1000시간을 근무했을 때 사고로 잃어버린 노동 손실 일수를 표현하고요. 이제 식은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재해 지수는 강도율과 도수에 대한 곱에 대한 제곱근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산업체에 대한 종류에 관계없이 위험성을 비교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전기설비 공사를 도급으로 시행할 경우에 안전보건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 의해서 쓰라고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유해 작업 도급은 금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지하는데 단 어떤 조치가 됐다 하면은 가능하게끔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법 29조에 보면 보건 조치가 필요한 대상이 쭉 있습니다. 쭉 많은데 거기에 여기 보시면 전기설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보건 조치가 필요한 대상에 보면, 자, 이 교재 보시면 14조에 보시면요, 공중전선에 관련돼 갖고 이제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도 있고, 그리고 20번에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해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 이 많은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전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법상으로. 자, 대상이 됐기 때문에 안전보건 조치상을 어떻게 할 거냐. 자, 큰 틀을 봤을 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사업을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예방 조치하는데 협의체 구성하고 순회 점검을 하고,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도 실시함과 동시에 작업 환경에 대한 측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법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위험하다 그러면 뭐 기준 만들어야 되고, 뭐 협의체 만들어야 되고, 점검 잘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3) 3번도 발전배전 112회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구조들 많죠. 뭐 전력 뭐 대외 용량화, 신재생에너지 축소화에다가 자, 전력 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력 계통의 안정도에 대한 종류는 우선 부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송전할 수 능력을 갖고 있는 정태 안정도하고, 그리고 여자 전류를 제어 운전 가능한 정도의 동태 안정도, 그리고 사고 상태에서도 계속 동기를 유지해서 운전할 수 있는 과도 안정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향상 대책은 우선 이제 위상에 대한 안정도 향상 대책은 뭐 계통의 전달 리액턴스를 감소시킨다. 뭐 전압 변동을 제어하고, 계통에 주는 충격을 좀 낮추고, 또 발전기 같은 경우는 입출력 평화, 또 전력 변동에 대한 걸 억제하고, 이런 것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직류 시스템 HVDC를 도입해서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전압 안정도 향상 대책은 이제 역률이죠, 사실은요. 조상 설비 가동하는데 SVC 정지형 무효전력 보상 장치나 아니면 스타트컴을 설치해서 그
전압에 대한 안정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대책이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게 또. 그래서 이제 보폭 전압을 구하고 그리고 이 보폭 전압에 대한 위험한 장소의 안전 대책을 설명하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이게 이제 20m죠, 20m. 20m 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보폭은 일반적으로 1m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 사람은 지금 70cm로 돼 있다고 해서 70cm.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A는 이건 20.7m겠죠, 이건. 얘는 20m짜리고. 그리고 이제 보폭 전압 했으니까 나오겠죠. 54m. 여기 나온 상태에서 여기서 대지 한 발과 발한 대지 기축 저항이 305. 여기가 300. 그리고 인체 저항이 1000오hm. 얘가 이제 1000. 그리고 또 다리 하나 있으니까 300. 그래서 이제 이 I 값 구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저항 값이 305oh짜리가 양발이니까 2개. 플러스 인체 저항 1000 해서 이렇게 넣으면 이제 34mA 정도 통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34A면은 뭐 치명적인 건 아니더라도 상당히 고통 전류라는 거죠. 고통 전류. 자, 여기서 보폭 전압이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안전 대책은 자, 전이 경도를 작게 한다. 그래서 메시 접지 밀도를 높게 하고 넓게 포설한다는 거. 접지극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에 따른 고장률도 제한하고 그리고 표면도 절연시키고 그 작업면에 절연체를 포설한다거나 아니면 자갈 아스팔트, 뭐 특수 콘크리트를 포설해서 그 접촉 저항을 크게 하는 거죠. 사실. 저항을 크게 해서 이제 그 보폭 전압으로 인한 인체의 이제 통전 전류를 최소화시키는 게 이제 보폭 전압에 대한 저감 대책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 보폭 전압에 대한 계산했네.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구하나 이렇게죠.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나오다가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 이게 별도의 법령입니다. 302조, 304조에 따라서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되는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3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 되게 쉽죠. 3개 쓰는 거는. 근데 25조짜리 구성하다 보니까 자, 누전 차단기 설치 목적이 뭐겠어요? 인체 감전으로 보호해야죠. 화재 예방도 해야지. 저압전로도 보호해야죠. 그리고 전기 설비, 전기 기기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한다. 그래서 누전 차단기에 대한 그 동작키는 뭐 지락시부터 서지시 이런 것들의 특성을 갖고 있고 구성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자, 법령에서 얘기하는 304조 보면 누전 차단기에 대한 감전을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설치 장소는 대지전압 150V 넘는 장소나 그리고 자, 철판, 철골 등 어떤 도전성 있는 장소에서 그 휴대용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04조에. 자, 그 내용 보면 자,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조건 3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이중절연 구조나 이와 동등 이상에 갖는 전기기계 기구. 또 하나 뭐냐면 절연대 위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감전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기계. 그리고 비접지 방식에 대한 전로. 이거 했을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누전 차단기 설치에 대한 주의사항 할 때는 뭐 감도전로 자화해종 그리고 인체 감전 방종은 30mA의 0.03초인데 특히 욕실 같은 데에서는 15mA의 0.03초. 그리고 이제 이 누전 차단기 설치 환경 조건은 이렇게 돼 있다. 자, 3교시에
그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전력구, 맨홀 등 사실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자가 사고가 나지 않게끔 예방 조치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러니까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사고 나지 않게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자, 일단 개요는 내용은 쭉 있고, 그리고 이제 밀폐 공간이다 보니까 가장 딱 뛰어나는 게 질식이에요, 질식. 자, 질식에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가, 질식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자, 밀폐 공간은 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어떤 이런 뭐 케이블 이런 등등을 지하에 부설한 뭐 암거, 맨홀, 피트에 대한 내부라는 거죠. 또 산소 농도가 18에서 23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그리고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이나 탱크 내부 이런 것들도 밀폐 공간의 정의로 보는데, 지금은 이제 얘를 좀 많이 좀 맞추는 거죠. 맨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밀폐 공간에서 질식 사고가 나게 되면 특징이 뭐가 있냐? 사망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재해자의 절반이 진짜 사망할 정도 위험하고, 그리고 2명 이상 동시 사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이 수시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특히 건설업, 뭐 제조업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 이거에 대한 그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가 발생되는 이유는 뭐 산화작용도 있고 불활성가스. 그래서 재해 예방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사전에 이게 안전한 건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위험 표지도 해야 되고 출입도 관계자 외에 금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팀별로 산소 농도 측정기나 공기 호흡기, 무전기 등을 갖고 구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쪽에 근무하는 근로자한테는 특별히 안전 보건 교육도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필요하다면 밀폐 공간에 작업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각 그 차트별로 어떤 뭐 시스템화를 해서 재해를 사전에 이제 방지하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그 밀폐 공간에 대한 재해 방지 대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교시의 6번째 문제는 바로 키워드는 여기가 있어요.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재해 방지 대책.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밀폐 공간에서 전기 작업 시에 재해 방지 대책.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전기 작업에 대한 재해 방지 대책을 써도 틀린 답이 아니에요. 여기서 특정하게 뭘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밀폐 공간에서 전기 작업에 대한 걸 봤다. 그래도 이 답안에서는 방향이 틀린 건 아닙니다. 4교시의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정전 작업할 때 어떤 이제 계획서 작성하는 거하고 정전 작업 시의 조치사항, 뭐 계획서 만들고 또 어떤 그 조치를 해야 될 건지. 자, 우선 정전 작업이 어떤 의미다. 정전 작업 계획서 만들 때, 자, 일단 허가 대상이 뭐고, 그리고 이거 발급할 때, 승인할 때 어떻게 뭘 그 확인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작업에 대한 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작업 전에 어떤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정전 작업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그 뭐 업체에서 이제 정전 작업 계획서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 고압 개폐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작성했던 겁니다.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 이건. 그러니까 정전 작업 시에 대한 조치 사항은 이런 플로우로 해서 이제 그 작업 종료까지, 인원 확인까지 해서 이런 플로우로 작업을 하는데, 자, 시건장치 통전 금지 표시해야죠. 뭐 검전도 확인해야지. 재통전 시에 안전 조치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죠.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오후 조작에 대한 방지도 있지만 바로 이거예요. ISSA에서 얘기하는 정전 작업 5대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 전에 전원 차단해야죠. 그리고 투입 방지해야지. 그 작업 장소의 무전압도 확인해야죠. 그리고 단락 접지시켜야죠. 마지막으로 작업 장소를 보호. 관계자 외에 그 인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지난번에인가 로또 그 있어요. 잠금 장치, 표시 장치.
이게인가? 뭐 이거. 아. 그러니까 로토라고 해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얘가 이제 로그아웃, 잠금 장치, 시건 장치, 잠금 장치. 얘는 표시 장치예요. 태그 붙이는 거. 그래서 이거 전압 투입에 대한 방지가 바로 이제 로토 장치를 하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 전기 화재 메커니즘하고 발생원. 이건 뭐 다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 화재는, 자, 화재는 가연물 있어야죠. 산소도 있어야죠. 또 하나는 점화원 있어야 되는데, 점화원 이게 바로 전기라면 전기 화재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점화원이 뭐 다른 거다, 뭐 기계적인 문제다, 그럼 그건 기계 화재가 되는 거죠. 자, 전기 화재의 원인이 뭐가 있겠어요? 일단. 그래서 가장 쉬운 거죠. 발열과 방열의 관계에서 이게 깨진 거예요. 발열이 많다라는 거죠. 잘 보시면 거의 그 맥락으로 가요. 자, 과전류 온도 높죠. 단락 순간적으로 높죠. 큰 전류가 흐르니까. 뭐 과열, 열적 경화, 스파크, 뭐 정전기 스파크, 낙뢰 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발열과 방열 관계에서 발열 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라는 거죠. 결국 얘가 전기에 대한 점화원이 돼서 전기 화재가 발생이 된 거죠. 자, 원인 나왔으니까 대책 나와야죠. 대책이. 누전 차단기 설치해라, 뭐 적정한 차단기를 해라, 용량을 해야죠. 적정하게 전선 굵기도 선정해야죠. 자, 피복 벗겨짐, 절연에 대한 것도 확인해야죠. 문어발식 배선도 금지해야죠. 뭐 절연작 측정 등 평상시에 유지 관리 잘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교시의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별로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세 번째 문제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피레기에 관련된 역할, 구조권, 제한전압, 방전, 개시전압입니다. 그래서 자, 피레기 역할은 뭐겠어요? 인입 측에 설치하는데 이상전압을 억제하는 거로서 피레기의 제1보호 대상은 바로 변압입니다. 변압기. 그래서 신속하게 그 서지 등 이상 전력을 흘렀을 때 대지로 방류시켜서 전력 그 보호기기, 그 기기를 보호하는 건데 결국 이 대상, 첫 번째 대상은 이제 변압기라는 거죠. 피레기에 대한 구비 조건은 이상전압 침입 시에 신속하게 방전해야죠. 방전하죠. 그리고 단자전압을 일정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속히 속류를 차단하고 절연 상태로 회복을 해야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동작을 했을 때도 특성 변화가 있지 않을 것. 이 속류 차단은 뭐냐면 즉시 절연을 회복 못하게 되면 건전상의 회로가 지락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속류를 차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한전압은 과전압 억제 능력을 보호하는 레벨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전 개시전압은 피해가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입니다. 그중에 이제 충격비는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과 충격 방전 개시전압에 대한 그 비를 충격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로정수,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누설, 콘덕턴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발성배도 나왔던 얘기. 그래서 선로정수는 선로의 전압, 전류, 전압 강화, 송순단, 전력 등의 특성을 계산할 때 쓰는 용어로서 이 선로는 기본적으로 저항과 인덕턴스, 정전 용량, 누설, 콘덕턴스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전기 회로를 칭할 때 이제 선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항은 뭐 직류 저항과 뭐 교류 저항이 있겠죠. 그리고 인덕턴스, 뭐 정전 용량, 그리고 누설 콘덕턴스. 이게 사실 이거는 평상시에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데 이렇게 좀 그 자세한 내용은 이 교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
전기안전하고 공부하셨던 내용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좀 이렇게 제껴놓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변압기 결선 방식 중에 중성점 접지 여부에 따른 결선 방식의 종류하고 이제 고려사항을 하라 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뭐 접지 방식 할 거냐, 비접지 할 거냐. 접지 방식도 이제 직접 접지 있고 저저항, 고저항, 소호 리액터 방식이 있다. 어떻게 장단점이 있는 건지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인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선 방식 선정할 때 고려사항은 뭐 강압이냐 승합이냐, 그리고 이제 중성점이 필요한 거냐 없는 거냐, 자 고조파 발생 여부가 있느냐, 배전 방식 어떠냐, 그리고 절연 방식이 전절연이냐 단절연이냐, 중성점에 대한 접지 목적은 도대체 뭐냐. 저 중성점 접지했을 때 보호 계전기 동작을 확실히 할 수 있고 고상 연료를 신속하게 소멸시킬 때 즉시 방류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갖고 있죠. 또 기기 및 선로의 절연을 또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상전압과 선간 전압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접지 방식 특징은 직접 접지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저항 접지가 있는데, 저항 접지는 이제 고저항과 저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를 하지 않는 비접지 방식은 주로 이제 델타 결선에서 사용을 하는데, 아마 이제 플랜트 쪽에서 3,300이나 6,600, 그리고 이제 그 일부 누설 연료가 있어도 전원을 차단하게 되면 큰 지장을 주는 그 용도에서는 이제 주로 비접지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델타 결선도 한상 그냥 직접 접지도 많이 하고 쓰니까요.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충전 전류가 좀 올라가고 고혈압 발생하는 게 있고, 조금 이제 그 검출할 때, 지락전류 검출할 때 조금 보호게 되던 방식이 좀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지 방식 비교하시게 보면 직접 접지와 비접지, 저항 접지를 구분했을 때 뭐 중성점 저항, 그리고 이제 교재 보시면 좀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압기 결선 방식별의 장단점은 이제 뭐 델타부터 해서 VV 결선까지 해서, 이 내용에서는 주로 이제 델타 쪽하고 그 Y 쪽만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5번 문제도 어쨌든 Y 결선하고 델타 결선 이걸 쪽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시면 큰 뭐 그 방향이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자, 마지막 문제도 좀 어려웠어요. 사실은요, 이게 그 154 이상 변전소의 그 모선 보호 방식인데 정해졌어요. 보호 방식을 뭐 전류 차동 방식, 전류 비율 차동 방식, 전압 차동 방식.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호 개전 방식 선정 시 고려사항은 모선의 구성 방식이나 모선의 규모, 인출선 회로 특성에 맞춰서 보호 개전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고요. 전류 보호 방식에는 과전류 차동 방식과 전류 비율 차동 방식 두 개로 구분합니다. 차동회로의 과전류를 검출하는 방식이 이제 과전류 차동 방식이고, 통과전류를 억제하는 방식이 이제 전류 비율 차동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전압 차동 방식은 계전기 대신에 임편수가 큰 전압 계전기를 접속한 방식이 이제 전압 차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세 가지 방식이 있고,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 위상 비교 방식, 뭐 환상 모선 보호 방식, 차폐 모성 방식 등 보호 방식은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10개 중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3개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특징을 비교하는데 전류 차동 방식과 전압 차동 방식 이 두 개를 물어봤으니 이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거하고, 혹시 뭐 내용을 이쪽에 아시다 그러면 뭐 위상 비교 방식이나 차폐 모성 방식도 이런 것들이 있다. 왜냐면은 이 세 개를 내가 내용도 잘 알고 회로 구성에 대한 것도 다 할 수 있고 한다 그러면 얘기는 틀려져요. 이 세 개만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쪽 전기안전 쪽에서 이걸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간략한 거하고 뭐 이 문제를 만약에 선택하셨다면 이거에 대한 간략적인 내용하고 자, 주로 이제 그 모선 보호 계전 쪽이니까 이런 쪽에서 그 같이 그 혼합해서 작성하셔도 그래도 뭐 답안으로서는 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로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시간에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쭉 훑어봤어요. 봤던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사실. 단지 여기에 타 분야에 대한 그 문제가 일부 나왔고 그리고 법을 물어봤는데 사실 법에서 물어본 내용이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었어요. 단순하게 그냥 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계산에 대한 문제도 극좌표 방식만 알고 있다면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풀 수 있는 계산 문제예요. 그 계산 문제 결과값에 따라서 대책을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을 세우려면 계산 결과값이 어떤 위험성이 있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뤘던 문제였고요. 그리고 비율도 전기하고 안전 부분이 한 7대3 적정하게 나왔어요. 사실은.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 4-5번 문제 변화기 결정 중심이고요. 네. 거기 공동점 적기 여부에 따른 결정상기 정리 부여상 설명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결선 방식 위주로 그 기술을 했거든요. 격지 방식은 언급을 안 해주고 그런데 거기서 격지 방식까지도 언급을 해주고 이게 결선 방식 중에 중성점 접지 여부에 따른 결선 방식이니까 사실은 Y 결선, 델타 결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Y 결선은 중성점 접지한 뒤에 적용을 하는 거고 네. 접지가 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 정도만 써줬지 별도로 여기 이제 교수님이 3, 4, 그 목차에다가 중성점 접지 목적이라든지 네. 접지 방식들 특징 그런 거는 언급을 안 해줬는데 사실 좀 이게 25점 문제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약간 해주는 게 그거를 안 해도 오히려 결선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 생각해가지고 각병위를 별도로 설명해줬거든요. Y를 다 결선하고 델타 Y 결선하고 각병위가 30도 앞선과 넣는다. 그거를 각병위로 추가로 설명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바라보는 시각은 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선을 하는데 중성점을 접지할 거냐 안 할 거냐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이걸 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결선 방식 선정할 때 일단 결선 방식 선정할 때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중성점 접지한다 그러면 이걸 왜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접지 방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접지는 또 이런 게 있지만 또 문제 이런 걸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변압기 결선 방식에는 주로 이제 다 할 필요 없지만 일부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비접지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직접 접지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결론이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는 못하니까 딱. 그래서 이제 결론 넘어가면 마지막 결론은 그런 거죠. 용도에 맞춰서 우리가 그 안전적인 결선 방식을 선택해서 그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는 거죠. 만약에 Y 결선 무조건 좋고 델타 결선 안 좋다. 이러면 뭐 지금 델타 결선 쓰는 데는 뭐 다 죽으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볼 때는 한쪽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 이런 특성들이 있고 장단점 서로 간에 있다.
하고 이제 마지막은 용도에 맞춰서 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안전성하고 신뢰성 높은 결선 방식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답을 쓴다 그러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그 제가 설명드리는 건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런 문제 갖고 제가 시험을 봤다 그러면 이렇게 답을 썼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가 맞다? 아니다? 저희가 맞다? 이거는 이제 아니고 그냥 참고 사항인 거죠, 사실.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다음번에 혹시 시험을 보시게 되면 그 문제 갖고 서로 간의 의견이 또 틀린 거구나. 그러면 이제 모범 답안을 찾으시는 거죠. 내 의견, 상대방의 괜찮은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 이걸 혼합해서 새로운 답안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쉬울 땐 답이 어렵다는 얘기는 뭐냐면 늘상 다뤘던 문제를 내가 늘상 썼던 식으로 쓰게 되면 분별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하다 보니까 가능한 약간은 이제 새로운 답안이 좀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글을 작성하는 거니까 너무 저희가 막 기술적인 데이터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글이 되게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글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적당하게 어느 정도 흐름을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볼 수 있구나 지금 전체적인 방향을 좀 보고 있구나. 사실 이 답이 가장 좋죠, 사실은. 네, 혹시 뭐 다르신 분? 교수님 그 1교시에 네. 기어이호프 법칙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이 같은 경우는 교재에 있는 것이 이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전류법칙, 전화법칙을 고스란히 적으면은 10점 만점을 줍니까? 아니면은 거기에 응용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전류법칙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ZCT라든지 아니면 누설전류를 갖다 응용한다든 이런 응용을 써줘야 답이 더 잘 나옵니까? 당연히 그걸 넣는 게 낫죠. 응용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이는 법칙이기 때문에 지금 그 법칙만 적으면 이런 거지. 사실 법칙을 물어봤는데 그 법칙만 딱 쓰면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근데 이런 거죠, 거기에. 이 법칙에 대한 응용, 활용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법칙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 하면 채점자가 아무래도 법칙도 알고 이렇게 응용도 하는데 그러면 물론 10점에 만점은 그런 거 없죠. 적어도 한 6점은 더 주겠죠. 한 7점은 주겠지. 근데 법칙만 딱 쓰면 6점도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뭐 5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쉬우면 답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응용 사례를 쓰시는 분이 나와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개강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2시간 가깝게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네. 연구원 같은 경우는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연구반은 이제 주로 공부를 계속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모의고사를 주로 해요. 모의고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토론 과제가 있어요. 개별 과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시면 이제 거기에 그 답안을 좀 첨삭을 하죠. 사실 첨삭하는 건 되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의견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세요.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은 연구관 듣기가 힘들겠네, 그죠? 그렇죠. 이 전체 범위를 놓고 랜덤하게 문제를 골라서 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똑같이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분이다 그러면 13문제 주고 10문제 골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하고 똑같이 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오전에 와서 그 보니까 여기 지금 이 31문제거든요. 4교시까지 31문제인데 31문제에서 연구반에서 했던 문제가 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반 하셨던 분들은 일단 답을 써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유리하신 건 있죠. 강의가 다음 주부터 11월 1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네.
거기 일단 그 전체를 한 번은 다 짚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특강반은 이 교재가 그 2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거는 후반부입니다. 이 교재 후반부 쪽. 그러니까 10주가 끝나고 나면 11주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전반부 쪽이 한 11주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 교재 한 권이 22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재는 지금 몇 권이에요? 한 권에 한 권. 네, 한 권에 이제 반을 이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다음 주 개강하는 걸 후반부 개강이에요? 네. 그리고 안전기술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있다 보니까 그 사이클이 6개월에 한 번씩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6개월에 이 교재 한 번을 다 끝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진행하게 되면 일단 후반부 하고 전반부 끝난 다음에 117회가 있어요. 시험이. 그리고 또 그 다음이 119회니까 다시 6개월 동안 그 교재를 하고 다시 이제 119회가 되는 거죠. 네, 또 다른 말 하시죠. 지난번처럼 이번 학기도 3번에 나눠서 이렇게 네, 특강반은 그렇게 합니다. 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